최근에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3번의 다른 날씨를 경험했다. 그렇다면 맑은 날은 좋은 날씨이고 비 오는 날은 나쁜 날씨일까? 비가 내리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비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비가 내리는 건 자연현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된다. 이처럼 날씨를 대하듯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나 대상을 내 입장에서 판단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며 그에 대한 대응을 잘 하면 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누구와 얘기를 할 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누가 보기에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죠. 그럼 이 말 잘한다는 건 화자의 어떤 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핵심을 짚어서 말하는 것,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말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도 시중에 참 많습니다만 과연 그 방법을 숙지하면 정말 말을 잘하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사원에서 펴낸 어른의 대화법이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임정민 대표는 스피치 소통 전문가로 기업, 정치인,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의 리더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하고 방송에서는 전문 패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 강연장을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스킬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서문을 통해 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방법만 알면 말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다. 말하는 스킬을 빠르게 배워 실전에 발휘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관계와 소통의 본질이 빠진 채 스킬 트레이닝만을 반복하는 것은 실생활에 크게 적용이 안 된다. 나는 역으로 질문을 한다. 왜 말을 잘하고 싶으세요? 말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처럼 말했을 때 상대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 같나요? 어떨 때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시나요? 그때 느꼈던 당신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상대의 상황이나 기분은 어떠했나요? 상대가 어떻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상대가 받아줄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많은 사람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상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말 잘하는 스킬을 알려주는 책은 무수히 많다. 온라인 서점에서 말하기, 스피치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무려 1000권이 넘는 책이 나온다. 화술, 언어, 대화, 목소리 등 유사 키워드를 입력하면 훨씬 더 많은 책이 검색된다. 나는 말하기는 지식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부가 아니라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한다. 지식은 공부를 하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지만 기술은 훈련을 하면 못했던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말하기는 예체능과 같이 몸으로 익히는 기술의 영역이다. 하지만 무작정 말 잘하는 기술만 배워서는 말을 잘할 수 없다. 책은 차고 넘치는데 우리의 말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이다.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소통하려면 나의 말 습관을 점검하고 그 이면에 나라는 사람의 소통 방식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 말을 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그들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말하는 자신과 상대의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스스로 묻고 답하면 대상과 상대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아진다. 인지는
어떠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안다는 뜻이고, 메타인지는 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인지 과정을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하는 정신작용이다. 쉽게 말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을 뜻한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심리학과 리사 손 교수는 메타인지 능력은 학습하며 스스로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소통을 할 때도 자신이 잘 모르는 상황이나 상대의 모습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지레짐작하여 오해를 하지 않는다. 또 사실과 판단을 구분하여 말한다.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문답의 방법으로 사상을 전파했는데 이것이 메타인지를 강화시키는 훈련이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어록은 메타인지에 대한 선연의 가르침인 셈이다. 자신을 모르고 상대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화뿐만 아니라 대중 스피치도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관계와 상황을 이해해야 일방적인 스피치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스피치를 하는 발표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자각하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상태와 행동을 바꿔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 인간은 말로 소통을 하고 소통은 사람이 한다. 소통의 핵심은 나와 내가 소통하는 대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에 있다. 그리고 존중과 인정이 수반되어야 소통이 가능하다. 그런 다음에 상황과 상대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나의 말 습관을 갈고 다듬는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말이 변화되고 소통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해 본다. 이 책은 말하기 스킬보다는 말과 소통의 근원이 되는 내적인 힘의 이야기, 그리고 교류 분석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통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글을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문제가 아니다. 강남에서 미팅이 있던 날이었다.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미팅 장소에 도착한 나는 한 대형 서점에 들어가 책을 구경했다. 신간 코너에서 새로 살 책들을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귀를 끌었다. 친구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에 대해 이해 못하는 말들이 오고 갔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왜 읽는지 모르겠어. 한 번씩 보면 도움이 되고 뭔가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그래. 제목은 그럴싸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뻔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넌 주식하려고? 요새 정말 개미 열풍이던데. 너 그러다 있는 돈까지 다 날려. 뭐 당연히 리스크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나도 뭔가 해야지. 지난번에는 부동산에 관심 가지더니 할 거면 하나만 좀 진득하게 해. 대화를 끝낸 두 친구 주위로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렇다고 심하게 말싸움을 한 건 아니다. 하지만 A는 자기 개발서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에 막혀 친구의 취향을 배려하지 않았고 B는 재테크 공부를 하려는 A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꾸준하지 못한 태도를 비난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취향이 다를 뿐인데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며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말들은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점에서 산 책들을 책장에 꽂았다. 우리 집 거실에는 소파를 중심으로 양쪽의 책장이 각각 한 개씩 놓여 있다. 왼쪽은 내 책장이고 오른쪽은 남편 것이다. 누군가 이 책장을 본다면 우리의 취향이 무척 다르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비슷한 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내 책장에는
인문 고전문학과 실용서적이 많고 작은 액자와 방향제 정도만 있을 뿐 별다른 소품이 없는데 반해 남편 책장에는 주로 역사책과 판타지 소설이 꽂혀 있고 레고와 피규어, 좋아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블루레이 디스크가 가득하다. 나는 문과를 나온 외향적인 성격이고 남편은 이과를 나온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다. 이렇게도 다른 우리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문득 놀랍고 신기할 때가 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처럼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는 늘 다투고 싸우는 걸까? 다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을 대하는 소통 방식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는 일이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와 너무 달라서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소통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각자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다르고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다르게 느끼고 해석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인격체이다. 하물며 같은 연월일시에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조차도 외모만 비슷할 뿐 성격과 취향이 다르지 않던가. 생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전 세계 사람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다름은 당연한 것이고 내 마음 같지 않은 것도 당연한 것이다. 애초에 상대가 내 마음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편할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숫자 6이 놓여 있다. 왼쪽 사람은 이 숫자를 6으로 보았고 오른쪽 사람은 이 숫자를 9로 보았다. 이 상황을 봤을 때 누구 한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서로의 관점에서 다르게 봤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고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숫자처럼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수학 문제를 잘못 풀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고 모든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다름이 문제가 아니다. 그 다름을 대하는 소통 방식을 바꿔보자. 다름에서 오는 차이로 다툼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말하고 소통한다면 그 다름이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일과 관계를 이끌어줄 것이다.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기.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겪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으며 인간의 행복, 불행은 언제나 마음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상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글래서 역시 선택 이론을 통해 대부분의 행동은 선택된 것이며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눈앞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반응이 아닌 대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르게 말할 수 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타난 제이. 헐레벌떡 뛰어온 탓에 숨이 가쁘다. 제이는 친구 K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털썩 앉아 그의 눈치를 본다. 친구 K는 기분이 상해서 표정을 관리하기 어렵다. 당신이 K의 입장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겠는가? 아마 누군가는 통제적인 부모 자아로 제이의 면상에 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불같이 화를 낼 것이고 누군가는 순응하는 아이 자아로 감정을 숨긴 채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할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기분 좋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게다가 내 잘못이 아닌 전적으로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과 사건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의식적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적 반응이다. 무의식적 반응은 재채기, 하품, 딸꾹질처럼 대뇌와 관계없이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와 달리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과 그에 따른 명령에 의해 일어난다. 이를테면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동, 더울 때 부채질하는 행동이 있다. 이 상황을 잘 해결하고 상대와 교류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당연히 의식적 반응일 것이다. 나는 의식적 반응이라는 말 대신 대응이라는 표현을 쓴다. 반응과 대응이란 말은 얼핏 비슷한 뜻이지만 이 말을 사용하는 상황적 맥락을 보면 의미가 명료해진다. 우리는 평소에 과민 반응이라는 말은 쓰지만 과민 대응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초래했을 때 초기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초기 반응이라고 하지 않는다.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가? 예를 들면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은 무작정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 신고자의 말을 침착하게 들은 후 화재 상황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한마디로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대응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의식적 반응의 대체어를 대응이라고 칭하겠다.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기로 받아들이고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지 살펴보자. 반응하는 사람. 야, 지금이 몇 시야? 전화는 왜 안 받아? 너는 어떻게 맨날 늦냐? 시계는 폼으로 차고 다니냐?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건 기본 아니야? 1시간이나 늦다니 뭐야? 사람 가지고 장난하냐? 사람 무시하는 거야? 대응하는 사람? 오다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연락도 안 되고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했어. 또 이런 일 생길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일찍 좀 나와. 이번에만 내가 특별히 넘어가 준다. 다음에 늦으면 나 화낸다.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버럭 화를 내며 말하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면 둘 사이가 나빠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시간 약속을 어긴 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에 반응화법으로 다가서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오히려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도 있다. 야, 너는 늦은 적 없냐? 그때는 내가 안 기다렸어? 사람이 치사하게. 옛날 일까지 들먹이며 성질을 낼 수 있다. 방귀 낀 놈이 도리어 성낸다고 하지 않던가? 처음에는 사과도 하고 미안해하지만 늦은 사람에게 계속 화내고 비난을 퍼부으면 도리어 발끈하기도 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대응화법으로 말하면 말의 결이 달라진다. 오히려 상대를 다독이고 배려하며 말하기 때문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게 된다. 더불어 이해해준 상대에 대해 더 고마움을 느끼고 신뢰감을 갖게 된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자극에 놓여 있다. 이 말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리액션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즉흥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라면 리스폰스는 의식에서 나오는 이성적이고 선택적인 대응이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전혀 다르다. 습관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선택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대화 흐름과 상대와의 관계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대화의 목적, 기억하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주나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말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 습관은 한자로 익힐 습, 익숙할 관자로 이루어져 있다. 배우고 익혀서 익숙해져야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니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 습관을 바꿔나가면 된다. 말 습관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가 선택의 시작이다. 나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신이 지키고 싶은 관계라면 대화의 목적을 생각하자. 대화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나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물며 국가 간에도 국가적 분쟁을 막기 위해 동맹을 맺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가정부터 직장, 다양한 조직에 이르기까지 갈등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미숙한 말실수로 일과 관계를 그르칠 수 있으니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내가 상대와 관계를 끊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이런 노력도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평생 안 볼 사이가 아니라면, 한마디로 친구와 절교를 한다든지 배우자와 결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퇴사할 생각이 아니라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서로 불편하고 민감한 갈등 상황일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신중하다는 것은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잠시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자. 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다. 잠시 감정을 정리하고 호흡을 가라앉혔다면 상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 한때는 나에게 중요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아직도 신뢰가 남아있는지 말이다. 그런 다음에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지 끝내고 싶은지 관계의 끝을 생각해 보자. 때로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어떠한 문제나 오해로 갈등을 겪지만 상대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고 이 관계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순간의 감정풀이로 관계가 틀어지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고해야 한다. 살다 보면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고 다투기 마련인데 이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후폭풍이 거세게 밀려온다. 실제로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존 가트맨 교수는 부부 사이의 대화를 3분만 지켜보면 이혼 가능성을 94%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35년 가까이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이혼하는 부부에게는 6가지 신호가 나타난다고 한다. 가장 먼저
말다툼으로 시작하는 대화, 좋지 않은 첫마디로 시작하는 언어 습관을 언급했다. 나머지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고 자기 변호를 일삼는 것, 자주 배우자에게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 상대방에게 보내는 좋지 않은 몸짓, 회복을 시도하나 자주 실패하는 것, 과거를 회상할 때 나쁜 기억만 떠오르는 것이었다. 펄펄 끓는 냄비 뚜껑을 조금만 열어두면 끓어오르던 내용물이 가라앉게 되는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갈등 상황에서는 호흡을 가다듬고 대화의 목적과 관계의 끝을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내가 지키고 싶은 관계인가? 지금 끝내고 싶은 관계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뒤돌아 후회할 수도 있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늘 경계하자. 일상 직장에서 자주 소통하기.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뜻의 수적석천이라는 말이 있다. 물이 돌을 뚫을 수 있는 이유는 물의 힘이 아니라 돌을 두드린 횟수 때문이다. 미미할지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매 순간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소통을 하며 살아가기에 일상에서 수시로 매일매일 노력한다면 작은 시도들이 모여 결국 인간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소통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말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다. 그러려면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별한 날 거창하게 이벤트를 하고 비싼 선물을 주는 것은 일회성에 불과하다. 그 순간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속성이 떨어지고 많은 에너지 소모와 비용 부담이 있다. 그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서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 혹은 잠깐 기분 전환할 수 있는 휴일에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지 못하면 무척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건 사람들이 대면 만남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창하고 대단한 걸 준비해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서로 잠깐 얼굴을 보거나 차 한잔 하는 것이 좋다. 공원 산책, 달리기, 미술이나 영화 관람, 맛집 탐방, 게임, 쇼핑 등 무엇이든 괜찮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물리적 행위를 같이 하면서 느끼는 감정까지도 서로 좋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분명 나는 좋은 경험을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본인의 착각일 수 있다. 상대는 어쩔 수 없이 또는 마지못해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같은 물리적 행위를 하지만 각자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면 그 경험은 서로에게 다르게 기억된다. 그러니 서로가 즐거울 수 있는 경험을 찾아서 함께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기.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상대와의 소통에 중심을 둔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어떻게 말을 하는지 연구한 결과들에서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한다.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서로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그가 틀렸다거나
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나의 관점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덴마크의 심리상담가 일자 샌드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관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관점에서는 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가령 그때 넌 너무 화가 났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네가 화가 났다고 느꼈어 라든지 넌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하네 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너는 항상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라고 말해보자. 두 번째는 감정을 헤아려주는 말을 한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읽어준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섞지 않고 오롯이 상대의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참 속상할 일도 많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많이 힘들지? 속상했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뿌듯하겠다.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공감해주는 사람에게는 더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자연계 구성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이름 붙였다. 공감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본능이자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한다. 같은 상황이지만 좋은 측면, 장점,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그것을 긍정적 언어로 표현한다. 긍정적 언어는 상대의 감정과 태도를 좋은 방향으로 강화시킨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좋은 칭찬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2달을 살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말도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결코 상대에게 아첨을 떨거나 가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하는 말과 감정을 헤아리는 말, 긍정적인 말로 상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며 나아가 내가 속한 조직과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다 아시죠? 칭찬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칭찬 듣는 것만 좋아하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만을 좋아해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귀에 거슬리는 말, 마음속에서 어긋나는 일이 자신의 덕성을 기르고 행실을 가다듬는 숫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